이제 또 다른 주인공인 이태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이태신 장군은 단순히 정의로운 군인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싸우며 내적 갈등을 겪는 인간적인 캐릭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죠.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반란세력에 맞서 서울을 방어하려는 인물로 나옵니다. 서울의 봄에서 나오는 이태신 장군은 1979년 12.6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그 당시에 드러냈던 캐릭터인데요. 이태신 장군의 캐릭터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좀 나타나거든요. 일단은 강직하고 신념에 차 있는 인물로 나오고, 그리고 군부의 갈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전두광하고 이태신하고 복도신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전두광이 우리 육군들끼리 같이 뭐 편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할 때 이태신이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육군은 모두 같은 편입니다. 딱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때 전두광 캐릭터가 하는 말, 그 표정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까? 하는데 와 진짜 그 군부의 갈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군의 하나회라는 조직을 사조직으로 거의 장악을 하고 있던 전두광이 이태신의 수방사 사령관이 되는 거에 반대하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 수방사 사령관이 되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난리까지는 않지. 하여튼 굉장히 자기 하나회라든지 통제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 있는 그 장태환 사령관님처럼 해서 그 권력 추구하는 군인들과 대립해가지고 도덕적 사명감 혹은 제대로 된 군인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거 역사의 희생자 중에 한 명인 건 맞는 것 같다. 그건 장태환 장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 영화 안에서도 근데 끝에서 나오는 마지막 엔딩 쪽에서는 고문당하고 박살나고 깨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영화 엔딩이에요? 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영화 엔딩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거기서 술 먹고 놀고 춤추고 하는 장면과 같이 보여져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나는 이분들을 역사의 희생자로 또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 속에.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인간적 고뇌와 갈등도 조금씩 보이고요. 가족들도 아주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 나옵니다. 가족들이 뭐 속옷 가지고 그것은 부인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 장태환 뭐라고 불러야지? 소장이라고 불러요. 수방사 사령관. 당시 장태환 당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뭐 다른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따르고 이태신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하면 정우성 배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형이 먼저 정우성 배우도 얘기를 해줘요. 네, 이 이태신 장군은 정우성 배우가 열연을 펼치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김성수 감독님이 정우성 배우를 캐스팅했을까? 그냥 정우성 배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기하고 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에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비트부터 태양은 없다, 뭐 등등. 일단은 최고의 아수라에서도 나오고, 하여튼 최고의 필모그래피를 정우성 배우에게도 안겨주기도 했고, 김성수 감독님의 대표작들이기도 하고, 그때 특히 비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찍었잖아요. 같이 김성수 감독님도 그때는 거의 초창기였고 하다 보니 같이 이렇게 영화적으로 성장을 했던 두 일종의
파트너라고 할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정우성 배우님도 이태신 장군 역을 무난하게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석 작가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는 그 정의로운 인물을 정의로운 인물을 정우성 배우님이 하셨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 멋지고 잘생긴 배우님이 물론 멋지고 잘생긴 배우님이 정의로운 역할을 해줬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잘생긴 사람을 네. 좋아하시는 분? 아니, 물론 좋아하죠. 물론 좋아하는데, 일단 정우성 배우님은, 훨씬 더 잘생기셨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연기를 떠나서도 좋아합니다. 나는 일단은 전두광과 이태신의 대립 속에서, 네. 일단 밀리지 않았다고 보여요. 저는 저도요. 이태신 사령관을 연기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현대사의 혼란 속에서 정의와 도덕을 상징하는 어떤 캐릭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볼 때 군대의 역할이란 무엇일까? 다시 해줘. 관객들이 볼 때 군대의 역할은 무엇일까? 엄밀히 얘기하면 12.12 같은 경우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군대의 역할이 쿠데타가 아니잖아요. 엄밀한 말로. 그러니까 군대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군대의 역할을 지키고 있는 사령관, 그리고 군인들에게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거, 이런 질문들을 저는 던진다고 봐요. 저한테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태신 장군님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 영화 속에 이태신, 그냥 장군님이라 할게요. 이태신 장군은, 어떤 도덕이나, 어떤 정의, 이거보다, 이 사람은 직업 윤리에 철저한 사람이다. 그 직업 윤리를 벗어나서 어떤 정의를 찾거나 도덕을 찾지는 않고,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직업 윤리에 맞춰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 정의가 되고 도덕이 된 거다. 이 사람은 군인 신분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서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전두광을 막아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걸 어떠한 방법과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군인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걸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특별한 정의감과 어떤 뭐 사명감을 가졌다. 여기까지는 부여하기 힘들고 단지 참군인이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전두광이라는 그 캐릭터와 세력들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분은 그냥 군인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장태환이라는 인물 자체가 원래 뭐 전두환이나 노태우하고는 다르게 갑종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는 그 승진해서 굉장히 밀려야 되는데 그거를 육군사관학교 출신하고 함께 이렇게 승진을 하는 기회를 갖거든요. 그만큼 능력이 출중하다는 거를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이태신은 그래서 영화 속에 이태신은 결국엔 장태환을 모델로 했으니까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잘생겼고요. 잘생겼죠. 장태환 장군도 네. 연세 많으셨는데도 운동도 많이 하시고 몸도 좋으시고 그랬어요. 네. 그분도 미남이셨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나는 여기서 뭐 이 얘기보다 히든 히어로하고 히든 빌런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방장관 연기를 했던 김희성 배우님이 하셨는데, 국방장관이 이게 히든 빌런이더라고요. 참 얄미웠어요, 정말. 네. 진짜 그런 연기를 참 잘하는 분이라고 하긴 하는데, 정말 잘하시죠. 정말 잘하시죠. 실제 역사에서도 아마 비슷한 행동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히든 히어로는 누가 있나요? 히든 히어로는 사실 여러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헌병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네. 히든 히어로는 제가 공부하고 배운 걸로는 뭔가 이제 전환점이나 지침을 바꾸거든요. 그 캐릭터의 스토리에서. 근데 그런 히든 히어로의 역할까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다들 일단은 저지는 하고 맞서 싸우기도 했어요. 몇몇 그 캐릭터들이. 근데 히든 히어로처럼 지침을 바꾸는 캐릭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같은 김희성 같은 국방장관은 지침을 바꿔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완전히. 그래서, 얄밉다. 아주 화가 나는 캐릭터들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참 얄미웠던 거, 그런 국방장관이었던 거, 기억에 남아요, 저는. 실제 역사에서도 바꾸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등장인물도 등장하지 않는 거죠. 자, 저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의 클래식 씬을 3개 정도 분류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화장실 씬이고, 자, 한번 보시죠, 화장실 씬. 벤트까지 싹 다 벗습니다. 이 화장실 웃음소리 정말 내 가슴에 파고들더라고요. 섬뜩하고 소름 끼치고, 그리고 총장님, 슬프기도 하고 분노. 참부총장님 그러니까 소름 끼쳤어요. 이 화장실 씬을 찍는데 지금 우리는 뭐 2, 30초 안에 끝났지만 관객들은 실질적으로 이 화장실 씬을 3시간 이상 걸렸대요. 촬영장에서. 그리고 그 김성수 감독님이랑 단둘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걸 풀어내자 라고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계속 찍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아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한강 작가님이나 아니면 노벨상의 기준처럼 인간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장면이었다는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클래식 씬으로 이렇게 하나 뽑았고, 석 작가님은 화장실 씬 어떻게 보셨어요? 나 되게 궁금한데. 저는 사실 이 장면이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화나는 결말이다 보니까 굳이 그 장면을 봐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연출이나 그 배우나 그런 부분은 엄청 뛰어나지만 심리적인 저항감이 이 화면을 보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내재에 있던 게 아니었을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하긴 그때는 거의 라스트 씬이어서 이미 슬프고 분노가 이미 차올라 있었어요, 관객들도.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뽑은 씬은 누구나 다 나오는 짤이자 밈이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는, 이것도 참, 나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각성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계속 기억해야 된다. 이걸 성공하면 혁명이고,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나 그런 조직, 단체들이 있다면, 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하고 바라보고 파수꾼처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유명하니까, 이 짤이라는 밈은. 이게 대사가 참 재밌는 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이게 사실 모든 범죄에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성공하면은 창조경제, 실패하면 사기.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건 사실 모든 범죄에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반역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역이고, 결국에는 반민주적인 거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냥. 사실. 그냥 감독님도 의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한다고 해서 혁명이 되진 않아요. 실제로, 전두환도, 노태우도,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과,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게 범죄라는 게 나중에 결론이 나니까, 그냥 반역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클래식 씬을 하나 더 뽑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태신 장군이 하는 말. 마지막에 이제 서로 몰고 나가잖아요. 차들하고 병력들 몰고 대치하는 그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이고, 그 출정하기 전에 부관하고 나누는 대화. 그렇게 보고 싶어. 어째서 다른 놈도 맞서는 놈이 없냐? 내 조국이 반란군한테 무너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 하나 없다르게. 그게 군대냐? 나는 이게 김성수 감독님이 진짜로 던지는 그 김성수 감독님의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1순위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걸 1순위라고 봐요. 어째서 단 한 놈도 끝까지 맞서는 놈이 없냐라는 말. 그 말할 때 저는 아까 그 전두광 세력들의 그 소름 끼치는 것들과 상반되는 또 다른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슴에 화학적 변화가 일더라고요. 그 메시지에서는. 끝까지 어째서 단 한 놈도 맞서는 놈이 없냐는 말에. 우리는 살면서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분야에서 부정, 부패, 불법, 부조리, 불공정, 불평등 많이 보잖아요. 편차가 있지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대부분 못 본 척하고 입 막고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짜로 맞서는 사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진짜로. 제가 사는 세계에서도. 뭐 조직, 단체, 이들이 실질적으로 뭐 많이들 해먹어요. 정말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여전히 그 편차가 있지, 나라를 뭐 장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자기들끼리 뭐 해먹고 이런 게 많은데 거기서 단 한 놈도 맞서는 놈이 없냐라는 말에서 그것들이 머릿속에 제 과거의 기억들과 함께 쫙 들어오는데 좀 서글프기도 하고, 이 영화의 메시지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 석 작가님은 클래식 씬으로 뽑는 게 어떤 장면들이 있나요? 저는 이 장면에서 보면은 사실 영화 내용으로 보면은 맞서는 군인이 없진 않아요. 영화에서. 그런데 이 대사를 넣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쌤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넣어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순신 장군님이 착 지나가죠. 짧지만 찰나에. 그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이태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순신 장군님의 이하고 신을 갖고 왔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얘기가 있는데. 그렇네요. 가만히. 그러니까 이태신이라는 이름도 이순신 장군님의 이와 신을 갖고 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맞서는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준 게 아닐까, 이태신이라는 캐릭터한테. 그래서 이태신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꼽는 장면 중에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영화 도둑들이나 오션스 11 같은 하이스트 무비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 그 범죄를 계획해서 실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범죄가 관객들로 하여금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그려지게 돼 있는데, 초반 장면은 전두광이 그렇게 전두광 일당이 범죄를 계획해서 꾸려나가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실제로 영화 내에서도 전두광이 실제 영화에서 서울의 봄에서는 빛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전두광이라는 캐릭터한테 빛을 좀 집중을 해줘요. 이 사람 귀에 후광을 비춘다거나 얼굴을 환하게 조명을 때린다거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집중을 초반에 많이 시켜주기 위한 감독님의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영화 내에서 전두광과 하나의 패거리가 전두광 집에 모여서 군사 반란을 시행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보면은 밤에 만나잖아요. 근데 밤에 만나는데 심지어 그 안에 불도 다 꺼버려요. 그 가장 어둡게, 캐릭터들을 가장 어둡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태신 장군을, 이태신 장군이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정성화 총장이 이태신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추대를 할 때, 부탁을 할 때, 그때 장면이 어디냐면, 그때는 야외에서 찍어요. 가을볕이 환한, 아주 야외에서 그때 찍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대비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빛과 어둠의 대비를 그렇죠. 보여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두광을 빛으로 표현해서 집중을 시켰는데, 이게 그냥 하이스트물이 아니라 나라를 훔치는 거잖아요. 나라를 훔치는 거니까 이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척점에 있는 이태신은 굉장히 밝은, 그러니까 정의의 인물로 그리기에 가장 적합한 야외에서 빛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대비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대비되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만약 하나만 뽑으라, 클래식 씬을, 그러면 저는 이태신의 장면을 뽑고 싶어요. 이태신 장면에 어째서 단 한 놈도 맞서는 놈이 없냐. 우리 석 작가님은 빛과 어둠의 대비 장면이 최고의 클래식 씬이었다. 씬 자체는 그렇고요. 대사는 딴 게 있습니다. 네. 이태신이 결국에는 전두광한테 하는 말,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 너는 군인으로,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자격이 없어.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 저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철조망 뚫고 바리게이트 뚫고 가가지고 전두광한테 이 말 꼭 해야겠다 하고 간 거잖아요, 이태신이. 근데 거기서 쌍욕을 해도 됐겠지만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 저는 이 말을 당연히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앞에는 뭐 전두광은 군인이었지만 앞에 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뭐
그 부총리는 많잖아요. 그 사령관, 군인들도 실제로 많고, 경무처 사람들 많잖아요. 영부인이든. 인간으로도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 네.